안녕하세요. 본격 밀떡 버라이어티 밀리터리 M 진행을 맡은 신미정입니다. 요즘은 영화, 드라마, TV 프로그램의 포맷, 음악, 디자인 같은 여러 분야에서 저작권이란 의식이 확고해져서 그런지 콘텐츠의 불법 복제가 해선 안 되는 일이라는 개념이 확실해졌죠. 그런데 무기와 관련해서는 예로부터 다른 나라, 심지어 적국의 무기라도 특장점을 베껴오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적의 우위는 곧 나의 열쇠고 적의 열쇠는 곧 나의 우위라는 전쟁과 연결되는 특수 사안이어서일까요? 아니면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여서였을까요? 없으면 훔치기라도 해야 하고 복제라도 해야 되는 게 바로 무기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조선 중기에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왜군의 조총을 입수해 복제해서 장터에서 조총이 돌아다닐 정도가 됐던 적도 있다고 하죠. 이스라엘에서 탄생한 기관단총 우지가 체코슬로바키아의 기관단총 VG-23을 복제해서 나온 것이고 미국에서 나온 잉그램 시리즈를 비롯해 온갖 복제판들이 쏟아져 나왔던 웃지 못할 사례도 있었습니다. 2차 대전 이후 미국과 구소련의 로켓 연구가 적성국이었던 독일의 V2를 기반으로 했다는 사실도 앞서 저희가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도의적으로는 많이 미묘하지만 현실에서는 곧잘 나타나곤 했던 무기의 불법 복제. 오늘 소개하는 미국제 미사일 사이드와인더도 바로 이 불법 복제의 표적이 됐습니다. 오늘 밀리터리 M에서는 이와 같은 무기의 불법 복제 또는 훔치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밀떡에 의한, 밀떡을 위한 본격 밀떡 버라이어티 밀리터리 M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본격 밀떡 버라이어티 밀리터리 M 오늘도 시작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많이 피곤해 보이십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까지 뭐 육지, 해상에서의 전투에 대해서 무기들을 좀 많이 알아봤잖아요. 그렇죠. 이쯤 되면은 이제 공중전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중전 얘기를 좀 제대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호. 뭐 요즘 공중전은 거의 뭐 공대공 미사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눈으로는 보이지도 않는 먼 거리에서 쏴도 미사일의 유도 장치가 알아서 목표가 된 표적이 된 비행기를 찾아가서 날아가서 꽂혀서 폭발합니다. 앞을 향해 쏴도 엄청난 기동성으로 뒤로 돌아가 등 뒤에 목표를 맞추기도 하고요. 2차 대전 때까지만 해도 이 공중전은 총싸움이었죠. 선회를 하면서 뭐 유리한 위치를 잡고 이 기관포나 이 기관총을 쏴서 맞춰야 격추가 가능했거든요. 네. 가끔 무유도 로켓 같은 것도 썼지만 폭격기 같은 대형 기체를 상대할 때 사용한 게 뭐 고작이었습니다. 결국 핵심은 총, 즉 건이었죠. 이러다 보니까 기동과 사격술이 뛰어난 파일럿이 이 공중전의 성패를 좌우하게 됐죠. 역시 공중에서도 명사수들이 활약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당시에 에이스라고 소위 불렸던 분들 보면은 거의 디플렉션 슈팅이나 예측 사격 먼저 탐마가 해서 그쪽 들어갈 수 있게. 그러니까 총을 잘 쏴야 됐었죠. 그런데 이렇게 잘 쏴는 사람들은 소수였다는 거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기술자들이 등장합니다. 오. 조준하고 총알을 날리고 이게 맞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알아서 목표로 날아가는 무기를 개발해 보자고. 아예 무기를 새로 개발한 건가요? 그렇죠. 오. 그렇습니다. 이 무선 조종 방식도 한번 해보고 유선 유도도 생각을 해보고 레이더파도 한번 사용을 해보고 뭐 기타 등등 온갖 기술들을 다 공헌을 해봤는데 이 중에 적외선 유도 방식이 있었습니다. 적외선이요? 적외선. 오, 특별히 적외선을 쓴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비행기들이 네. 엔진에서 배기 이렇게 열을 내뿜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적인 자연 환경이라면 하늘에서 이렇게 뜨거운 열기가 나올 수 있겠어요? 안 못 나오죠. 나오죠. 그래서 적외선이 나온 거죠. 이 과학자들은 엔진에서 나온 열이 3에서 4.5 마이크로미터 내역의 그 중적외선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만약 여기에 반응하는 유도장비를 만들어서 로켓에 달고 비행기 배기구를 향해 쏘면 알아서 쫓아가가지고 명중을 하게 되죠. 요즘은 사실 고온의 엔진이 대세잖아요. 근데 프로펠러 비행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프로펠러를 돌려서 날아다니는 2차 세계대전이나 그 이전의 비행기들은 여론은 엔진의 배기구 정도 고작이라 발산되는 적외선 신호도 작았죠. 그렇죠. 그런데 2차 대전 말기부터 제트 엔진이 등장해서 급속도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소가스를 뒤로 뿜어낸 제트 엔진은
피스톤 엔진 배기보다 훨씬 적외선 신호가 증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적외선 유도 장비 개발에 더 주목을 끌게 됐고요. 그래서 2차 대전 후반부터 정말 많은 기관, 연구소, 이 개발자들이 미래의 대세는 적외선이다 하고 적외선 유도 방식을 사용하는 공대공 무기 개발에 뛰어들었죠. 특히 미국은 1945년 이후 이 군 소속이나 기업 소속 가릴 것 없이 무기 좀 만지던 연구소치고 적외선 유도 방식 개발을 시도하지 않는 곳이 없다고 할 정도로 죄다 뛰어들었습니다. 뭐 MX904니, 뭐 AIM-A2니, AIM-4니 별별 게 다 튀어나왔어요. 그 와중에 해군 연구소에서 일하는 민간인 물리학자까지 적외선 유도 무기를 만들자고 하니까 뭐 이거 다 비웃었어요. 뭐가 뛰니 뭐도 뛴다고 뭐 느낌 오시죠? 아하. 거의 뭐 무시당했죠. 뭐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 해군연구소의 그분이 뭔가 좀 만들었나 봅니다. 네, 그러니까 윌리엄 맥린이라는 박사님이신데 네. 요 분이 다들 고성능 적외선 추적기를 만들겠다고 하는 동안에 이분은 2차 대전 시절 잘 썼던 HVAR 로켓에 최대한 작고 단순한 적외선 유도 장비를 달아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만들자는 이런 아이디어를 내놨습니다. 다들 고성능이나 새로운 구조에 집착하는 동안 이 맥린은 최대한 단순한 구조로 완성하려고 했던 겁니다. 네. 누가 왜 실력이 있으면서도 단순한 구조에 집착하느냐고 물으니까 복잡한 것을 만드는 건 쉽습니다. 맞아요. 간단하게 만드는 건 더 어렵죠라고 대답했다는 맞습니다. 일화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죠. 네. 이게 엔지니어 업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경구이기도 하죠. 사실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적외선 유도 방식이라는 기술을 공대공 무기에 사용하는 게 이때가 사실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완성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아무도 네. 몰랐고 그만큼 신뢰성도 확신할 수가 없었죠. 성능이 아무리 우수해도 네. 쓸 때 이게 믿을 수 없는 무기를 원하는 파일럿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총을 쏘면 무조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럼요. 그래서 맥린은 유도 방식을 최대한 단순하게 만들어서 단순하게. 한정된 상황에서만 쓸 수 있을 정도로 성능이 떨어져도 일단 쏘면은 무조건 나간다. 믿을 수 있는 무기가 돼야 된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하. 다들 기술을 개발할 때 무기를 만드는 생각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맥린은 단순한 구조의 그 적외선 유도기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데만 3년이나 걸렸다고 하는데 3년 좀 심한데요. 3년이요? 네. 이 남들이 보기에는 3년 동안 빈둥빈둥 노는 걸로 보였죠. 남들 다 성과 내고 뭘 쏴가지고 비행시험 하고 있는데 이 최대한 단순하게 만들겠다는 사람이 3년 동안 아무런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동안 맥린의 연구팀은 항안압을 쓰는 감지기를 만들고 그 앞에 설치된 레티클이라는 가림판을 고속으로 회전시켜서 적외선 신호가 중심축에서 떨어지면 그 방향을 감지할 수 있는 구조를 고안하게 됩니다. 아하. 이때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네. 훗날 우주 비행사가 되는 월터 시라라는 그 해군 테스트 파일럿이 맥린의 연구소를 방문합니다. 이때 맥린이 자신이 만든 시커로 이 시라가 물고 있는 담뱃불의 위치를 추적하는 걸 보여줬다고 합니다. 담뱃불을 추적했어요. 이렇게 만든 적외선 유도기를 HVAR 로켓에 달아서 1951년에 발사 시험에 성공했고 1953년 최초로 표적기까지 격추하는 데 성공을 하죠. 이때 미사일을 쏘면 좌우로 움직이면서 표적을 찾아간다고 해서 비슷하게 움직이는 사막 방울뱀, 즉 사이드 와인드라는 별명이 붙게 되죠. 방울뱀의 영어 이름이 사이드 사이드 와인더군요. 이렇게 샥샥샥 이렇게. 실제로는 이렇게 올라가요. 그렇구나. 어쨌든 이렇게 사이드 와인더를 완성하고 나니까 주변 상황이 좀 묘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왜요? 정작 고성능 유도 장비를 연구하던 다른 연구진들은 이런저런 핑계 다 댔는데 결국 다 실패했고요. 뒤늦게 개발에 뛰어들었고 기술적으로도 가장 뒤떨어진다는 비난을 받았던 사이드 와인더가 가장 믿을 수 있고 성능도 나름 쓸만한 무기체계라는 그런 평을 받게 된 겁니다. 3년 동안 고심한 어떤 결과가 나오네요. 반란이 시작된 거죠. 네. 결국 AIM-9 사이드와인더는 1955년부터 해군 항공대에 배치되면서 세계 최초의 실용 적외선 유도 공대공 미사일이 되었고 공군도 달리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이드와인더는 그냥 고분고분 사갔습니다. 결국에는 이거저거 다 빼고 최대한 심플하고 단순하게 가겠다 하는 맥린의 어떤 판단이 맞았던 거네요. 예. 그래서 무기 체계학 분야에서도 맥린의 사이드 와인더 개발은
모범적 사례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미국이 쓸만한 적외선 유도 공대공 미사일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차국산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던 영국 같은 일부 국가를 제외한 동맹국들은 네. 야, 이거 다른 미사일 이렇게 좀 팔아달라고 오. 이렇게 제안을 막 넣었죠. 제안을 하죠. 그런데 미국이 당시 이런 최신 기술을 이렇게 유출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수출을 거절합니다. 거절해요. 예. 그런데 이때 두 가지 사건이 터집니다. 하나는 그 유명한 스푸트니크 쇼크입니다. 스푸트니크 쇼크. 네. 근데 우리가 지금 미사일 얘기하다가 갑자기 왜 인공위성 얘기가 나올까요? 1957년에 이스론이 최초의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을 했는데 미국은 두 차례나 실패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소련이 기술 승리를 거뒀다는 인식이 쫙 퍼질 때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동맹국들에게 안심하라면서 이 선물을 쫙 풀었는데 그중에 사이드 와인더 수출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독일이나 일본 같은 2차전 그 패전국들까지도 이 사이드 와인더를 사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더 터진 게 2차 타이완 해협 위기, 바로 진먼다오 포격전이었습니다. 대만이 여기서 또 왜 나오나요? 그러니까 진먼다오는 네. 중국 해안에 바짝 붙어있는 타이완적 섬인데요. 네. 그러니까 국공내정 막바지에 타이완으로 도피한 국민단 최후의 방어선이기도 했던 겁니다. 중국은 1958년 8월부터 이 섬을 포격하면서 양측이 무려 60만 발 이상의 포탄을 주고받은 대전투가 벌어집니다. 네. 이때 섬에 쏟아지는 포탄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전투가 끝난 뒤에 섬의 고도가 2m 정도 낮아졌다는 말까지 있을 지경이었거든요. 포탄이 맞아가지고. 네. 이때 이 타이완이 밀려나는 걸 원치 않았지만 직접 중국을 상대하기도 싫었던 미국이 이리저리 좀 지원을 해줬는데 여기에 또 이 사이드 와인더가 들어가죠. 처음엔 안 팔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뭐 안 들어가는 데가 없네요. 당시에 중국은 소련에서 수입한 미그 15, 미그 17 전투기를 100대 이상께 진먼다오 인근에 전개뒀었거든요. 네. 전투기 날아올리려고. 타이완의 전투기는 미그 15와 성능이 비슷한 F-86F 세이버 32대뿐이었는데 뭐 여차하면 공중전에 밀려가지고 폭격까지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네. 그러면 진먼다오가 위험해질 거고 그건 미국이 바라는 상황 아니었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은 기술자와 미사일을 세트로 묶어가지고 9월 중순까지 세이버에다가 사이드 와인더를 장착할 수 있는 개조 작업을 진행시켜줍니다. 그리고 1958년 9월 24일 네. 양쪽 전투기들이 맞붙었을 때 네. 수적으로 열세했던 세이버들이 최소 10대 이상의 미국 전투기를 일방적으로 격추해버립니다. 이게 공대공 미사일이 동원된 최초의 공대공 공중전입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일방적으로 차이가 좀 났나요? 비행 성능은 아까 미그 17이 더 낫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이 한쪽은 뭐 기관포나 기관총을 쏴가지고 정확히 맞춰야 했는데 이 반대편 쪽은 1 내지 2km 내에서 비행기 배기구가 보일 때 미사일을 뿅 쏘면 격추시켜버릴 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게다가 중국에서는 이 사이드 와인더라는 무기의 존재도 또 어떻게 상대할지도 몰랐기 때문에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었죠. 미국이나 타이완의 입장에서 보면 완벽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때 발사한 여러 발의 사이드 와인더 중 딱 네. 두 발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잘 해온 게 있는데 딱 두 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게 뭐 그렇게까지 심각한 문제가 될까 싶은데요. 문제가 됐어요. 심각하게. 왜요? 한 발이 빗나가면서 한 점을 날아갔어요. 네. 날아가다가 중국에 있는 본토에 있는 논에 뚝 떨어진 겁니다. 노네. 논에 날아가다 떨어진 거라 뭐 이리저리 망가지긴 했지만 의외로 부품들은 대부분 멀쩡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한 발은 좀 황당한 게 이 중국 전투기를 쫓아가다가 터지지도 않고 그 비행기에 푹 박혀버렸어요. 예. 뭐 전투기는 일단 뭐 살아남았으니까 어찌어찌 뭐 기지로 기환까지는 했죠. 그동안 적이 몰랐으면 하는 우리의 이런 신무기를 고스란히 적진에게 노출을 시켰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당시에 배치된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진짜 따끈따끈한 신상이었거든요. 이런 최신 무기가 아주 깔끔한 상태로 중국 쪽에 넘어간 겁니다. 논에 떨어진 것까지 합치면은 이게 한 발이면 모르겠는데 두 발이기 때문에 비교 대조가 가능했던 거거든요. 하지만은 당시에는 중국에서는 사이드 와인더 같이 이런 복잡한 무기를 분해하거나 이게 복제할 기술력이 없었죠. 문제는 문제는 중국 뒤에 소련이 있다는 거죠.
중국이 소련한테 똑똑똑 노크를 합니다. 이거 어떡할 거냐. 어. 그러니까 복제하면 중국에다 수출한다는 조건만 해주면 내가 너한테 줄 수도 있는데 소련이 오케이 콜 받은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인 거죠. 이 당시 소련에서도 자체 공대공 미사일을 몇 종류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서구권에서 AA-1, 알칼리라고 부르는 K5 로켓인데 이 레이더로 표적을 지시해서 유도하는 방식이라 이게 뭐 좀 쓰기도 까다롭고 성능도 뭐 시원치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후방에서 쏘면 전투기를 맞출 수 있는 완성판 적외선 유도 공대공 미사일 샘플이 딱 등장한 거죠. 아, 옳다구나 했겠고 딱 걸렸다. 미국으로서는 아이구야 했겠네요. 이게 가설 수준이긴 한데 스웨덴이 이게 전투기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미국에게 사이드와인더 자료를 받았을 때 스웨덴군 대령이지만 이게 사실 이게 소련 스파이였었거든요. 스티브 베네슈트롬 대령이 그 자료를 소련 쪽으로 넘겼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비행기에 꽂힌 미사일이건 뭐 스웨덴에서 빼돌린 도면이건 간에 사이드와인더 자료를 소련이 확실하게 입수했다는 거는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네, 밀리터리 세계에서도 역시 작은 실수도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뭐 중국 때문이건 뭐 스파이 때문이건 간에 소련이 사이드 와인더를 낚아챈 거죠. 낚아챈 거잖아요. 근데 소련은 적외선 유도 장치 안 만들었나요? 이 미국처럼 여러 연구소가 이 적외선 유도 무기를 연구했습니다만 이 사이드 와인더를 제외한 미국의 사례들처럼 계속 실패만 했습니다. 크기가 너무 크거나 뭐 엉성하거나 이 환경 영향을 너무 받거나 뭐 그렇게 다 망했죠. 그나마 이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 대함 미사일용 유도 장치로 적외선 유도 장치를 만드는 건 나름 뭐 잘 진행이 돼가지고 나중에 스틱스 대함 미사일을 개량할 때 쓰기도 했는데 이 공대공 미사일 분야의 성과는 뭐 영 시원치 않았죠. 뭐 그래서 중국에서 멀쩡한 사이드와인더 택배를 이렇게 딱 배달 받은 거죠. 네. 당일 배송 받은 거죠. 소련 설계자들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아, 감탄했다고 합니다. 자기들도 다 아는 기술인데 이걸 최대한 단순화시키고 이리저리 조합해서 만든다는 발상이 얘네들 없었던 거였죠. 심플 이즈 더 베스트. 베스트. 이거 아무나 못하는 거라고. 이게 바로 콜럼버스의 달걀 같은 일화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시 작업에 참가했던 이게 빈펜 설계국의 수석 설계자였던 제나디 소콜로브스키드가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뭐라고 했나요? 사이드와인더 미사일은 우리의 기술적 관점을 뒤엎고 미래에 만들 미사일의 방향성을 가르쳐줘 공과대학 같은 존재였다라고요. 그 정도면 극찬이네요. 극찬이죠. 극찬이네요. 극찬이라는 표현이 이럴 때 쓰라고 나온 말이에요. 뜨다보다 못해가지고 아예 베껴버렸으니까 이 정도 멘트 쳐줘야죠. 네, 뭐 베끼는 것도 사실 뭐 이게 호락호락하진 않습니다. 배워서 새로 만든 거라고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 당시에 에임-9B 그 사이드와인더를 철저하게 그 소련식 규격으로 복제해서 K-13, 서구권에서는 AA-2 아톨이라고 부르는 미사일을 만들었거든요. 네. 이게 얼마나 그 철저하게 그냥 일일이 그냥 꼼꼼하게 베꼈는지 나중에 그 미국이 동구권 국가에서 아톨을 입수해서 이 분석을 탁 해보니까 이 사이드와인더 초기형과 그 부품을 서로 갈아 끼워도 작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100% 똑같다고. 적한테 내 거 뺏기면 안 됩니다. 특히나 이거 따끈따끈한 거 절대 뺏기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게 통신보안, 군사보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쵸. 아무튼 소련은 단 1년 만이요. 사이드와인더를 복제하고 이후 1962년까지 생산 라인을 꾸려가지고 일선에 배치합니다. 약속대로 중국의 미그 21 전투기와 함께 미사일도 1+1을 붙여서 또 판매를 합니다. 약속 지킨 거죠. 그리고 불과 4년 후인 1966년 베트남 전쟁부터 본격적으로 활약하게 됩니다. 베트남 전쟁 때 소련 쪽의 상대는 미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966년에 베트남 군군이 격추시킨 미국 비행기가 총 57대 정도인데 이 가운데 16대가 아톨에게 격추를 당했습니다. 총 46발을 쏴가지고 16대를 잡았다면 이 진먼다우 포격전 당시 쓰인 그 사이드 와인더보다 좀 못해 보이긴 하지만 조종사들이 처음 쏘보는 아톨 미사일의 특성을 뭐 제대로 이해도 못한 상태에서 쐈기 때문에 뭐 성능은 뭐 비슷비슷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뭐 상대가 다른 것도 있죠. 그러니까 진먼다우 포격전 당시 중국 파일럿들은 비행 경험이 짧고 사이드와인더가 뭔지도 몰랐지만은 미국 파일럿들은 훈련 기간이 길고 무엇보다 훈련에서 사이드와인더랑 비슷한 유도 무기를 피하는 법에 대해서도
교육을 받았거든요. 근데 사이드와인더 이렇게 막 하는데 이거 어떻게 피하나요? 그러니까 발사하기 전에 국기적으로 한 점 쫙 따라오면 못 쏜다. 여기 날이 표적을 잡기 전에 네. 싹 피하자. 그리고 태양을 향해 도망가면 태양열과 배결이 헷갈리더라. 이런 것들, 이런 사소한 팁들. 아, 그렇구나. 확실히 사이드와인더의 어떤 오리지널. 먼저 찐, 쏴봤던. 찐 선배라서 그런지 노련함이 있긴 있었네요. 그렇죠. 이 플레이어 개발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비행기에서 쓰는 그 기만 수단 중에 하나인데 비행기에서 여러 발을 쏘면은 각자 다른 방향으로 날아가면서 이 막대한 적외선 신호를 내뿜습니다. 미사일이 거기에 속으면은 이 비행기는 안전하게 귀환할 수 있는 셈이죠. 베트남전 중에만 아톨에 당한 미군기가 최소치가 76대 정도 되니까 피해가 만만치 않았던 거죠. 미국 입장에서 골치 아픈 거는 베트남전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있어요. 어차피 복제품이고 이걸 뿌릴수록 미국 입장이 곤란해지는 걸 아는 소련은 냅다 막 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전투기를 팔 때마다 미사일을 막 맡겨주는 거예요. 1+1으로. 너네 이런 거 아니야. 그냥 주는 거예요. 우리가 좀 해줄게. 이게 사간 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뭐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앙골라, 아제르바이잔, 방글라데시, 중국, 콩고, 유고슬라비아, 쿠바, 이집트, 에티오피아, 핀란드, 헝가리, 인도, 이라크, 북한, 리비아, 마다가스카르, 몽골, 모잠비크. 힘들어. 외웠습니까? 보고했죠. 실수로 잘못 떨어뜨리지만 않았어도 내가 당하진 내 않았을 걸로 거다. 당하진 않았을 텐데 뭐 그런 생각이 먼저 들 것 같기도 합니다. 정말 기술 유출 안 된 것만 해도 다행인 거죠. 이 밀리터리 세계에서 정말 이 실수는 치명 그 자체죠.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뭔가 이거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런 거 하나 생각날 때마다 이거 내 거야 틱틱틱 심리전권 딱 박아놔야 됩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불법 복제의 세계 사이드와인더로 함께 얘기 나눠본 무기와 전쟁사였고요. 이어서 본격 총에 대한 심층 분석 토크를 이어갑니다. 밀리터리 M에서 야심차게 기획한 총대총 코너. 이번 편의 주인공 CZ-75대 1912 피스톨입니다. 뭐 주제 발표도 없이 뭐 바로 뭐 총으로 뭐 건너뛰는 겁니까? 뭐 그 주제를 환장님 한번 맞춰보시죠. CZ-75대 1911 피스톨이라 뭐 글쎄요. 이 뭐 딱히 뭐 공통점이라고 해봐야 장르가 뭐 권총이라는 정도인데 이게 둘이 뭐 사용탄도 틀리고 만든 나라도 틀리고 제작된 시기도 서로 완전히 다르고 CZ-75는 딱히 뭐 전쟁에 대규모로 투입된 적도 없지만 1911 피스톨은 1911년부터 1985년까지 미군 제식권총으로 쓰였으니까 실전 경험이 또 어마어마하고 글쎄요, 무슨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두 권총이? 좀 실망이 큽니다. 뭐 자칭 총기 마니아란 분이 이 정도도 못 맞추시다니요. 그냥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답은 세상에서 가장 많이 복제된 권총들 이겁니다. CZ-75가 역대 2위, 1912 피스톨이 부동의 1위로 카피됐죠. 아니 그 CZ-75가 그렇게 많이 복제된 권총인가요? 자세한 얘기는 링 스테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복제된 권총들의 대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총열 길이 120mm, 무게 992g, 장탄수 9mm 파라볼렘타 15발, 서구권 자동 권총계의 카피 대란을 일으킨 동구권 자동 권총의 2단아 CZ-75. 이거 너무 거창한 거 아니에요? 뭔 그 카피다랑까지 뭐? 오늘 할 얘기 많습니다. 환장님의 선택 소개해 주시죠. 총열 길이 127mm, 무게 1.1kg, 장탄수 459경 AC 비탄 7발. 세상에서 가장 많이 복제된 자동 권총 1911 피스톨. 첫 번째 라운드. 자, CZ-75가 이 카피대란을 일으킨 총이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부터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0년대 당시 미국 자동 권총 시장은 자국산 459경 1911 피스톨이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1912 피스톨의 광팬이자 액션 슈팅의 전설인 그 제프 쿠퍼가 1970년대 중반에 이 실전 사격을 추구하는 단체 IPSC를 창설해서 1911 피스톨이 한창 주가를 날리고 있을 때였죠. 그 당시가. 그런데 1979년
1911 전도사 제프 쿠퍼가 자신의 저서에서 충격적인 신경 고백을 해버립니다. CZ75는 사후 구경이 아닌 것 빼고는 세계 최고의 자전 권총이다. 20세기 최고의 핸드건 전문가가 그런 말을 했을 정도면은 이 미국 내에서 CZ75가 엄청 팔렸겠는데요? 에이, 총이 있어야 팔죠. 에? 아, 그게 뭔 말입니까? CZ75가 공산권 국가 체코슬로바키아의 체코 조병차에서 만든 총이라 그 당시 미국에선 CZ75 직수입을 공식적으로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아니 그러면 그 제프 쿠퍼 그 양반은 그 총을 어떻게 구한 거래요? CZ75의 주요 수출 대상국은 서독이나 프랑스, 벨기에 같은 서유럽 자유진영 국가였습니다. 그곳에 쿠션 먹어서 한 번 거쳐서 미국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직수입은 안 됐지만 우회 수입은 가능했다. 쿠션 먹어서 뭐 이건가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제프 쿠퍼 덕분에 CZ75의 수요가 폭발하자 미국의 총기 수입상들이 서유럽으로 총출동해서 건샵에 남아있던 재고부터 중국까지 있는 대로 싹싹 긁어갔어요. 하지만 여전히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실정이었죠. 그래서 카피 대란이 발생했다 이건데 아니 근데 그 체코 조병창에서 그걸 그냥 내버려뒀어요? 그 남의 총을 무단 복제하면 그 불법 아닌가요? 안타깝게도 CZ75는 해외 특허를 출원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아니 그 혹시 그게 그 공산권 총기라 그게 안 됐던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체코 조병창 입장에선 남 좋은 일만 시켜주는 꼴이 됐죠. 미국 스프링필드 아머리의 P9, 도너스 앤 닉슨의 브랜 10, 이탈리아 타포글리오의 TZ75, 이스라엘 IMI의 제리코 941, 스위스 스핑크스 시스템의 스핑크스 2000, 영국 JSL의 스파파이어 등이 자유진영에서 만든 CZ75의 복제품이죠. 중국 노린코의 NZ75, 북한의 백두산 권총이 공상진영에서 만든 CZ75의 복제품입니다. 그 외에도 칠레, 필리핀, 터키에서도 CZ75 복제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야 이거 뭐 생각보다 엄청나게 카피를 많이 했네요. 뭔가 그만큼 원본 총기의 성능이 좋았다 이건데 아니 대체 어느 정도로 성능이 좋았길래 카피 대란까지 벌어진 겁니까? 제프 쿠퍼가 양심 선언을 했던 1979년 기준으로 9mm 자동권총 중에서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아니 그 부분은 좀 구체적인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1979년 당시 9mm 파라벨럼 턴을 쓰는 자동권총들 중에서 소위 말하는 메이저 브랜드 제품을 한번 꼽아볼게요. 네. 그러니까 우선 미국의 경우 스미스 앤 웨슨의 M59가 대표 주제였습니다. 1971년에 데뷔한 총으로 원래 미 해군 네이비스 측의 요구로 만든 권총인데 테스트 후에 바로 불합격 통보를 받고 바로 민수용으로 직행한 기종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시장에서의 반응은 어땠나요? 대박이 났죠. 미국에서 생산한 최초의 더블 액션 자동 권총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총이 바로 이 모델인데 장턴수도 14발이나 됩니다. 야 1911 피스톨의 2배네요. 그렇죠. 한마디로 말해서 1912 피스톨의 부족한 부분을 모두 채워줬던 기념비적인 모델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좋은 자국산 총을 왜 제프 쿠퍼는 CZ75보다 못하다고 봤을까요? M59는 P38과 동일한 디코킹 레버를 사용하기 때문에 제프 쿠퍼 입장에서는 예뻐할 수가 없는 권총이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1912 피스톨 마니아인 환장님이 추가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1911 피스톨 충성 팬들이 1911을 사랑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초탄과 차탄의 방아쇠 압력이 일정하고 가벼운 싱글 액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싱글 액션 방식은 더블 액션 방식과 달리 방아쇠와 해머가 연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급작 사격에 대비를 하려면 해머를 항상 뒤로 젖혀둔 채로 휴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총을 떨어뜨리거나 충격을 줬을 때 오발 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동 안전장치를 걸어놔야 하는데 1911 피스톨은 이 엄지손가락 부분에 안전장치가 있어가지고 안전한 상태로 휴대하고 있다가 바로 뽑아서 격발이 가능합니다. 이런 휴대법을 해머를 코킹하고 안전장치를 걸어둔다 해가지고 콕앤락 휴대법이라고 하죠. 그런데 P38 같은 디코킹 레버를 채용한 더블 액션 권총은 해머를 제껴둔 채로 안전하게 이렇게 휴대할 방법이 없습니다. 디코킹 레버를 내리는 순간 해머가 안전한 위치로 내려오긴 하지만 방아쇠와 해머의 연결이 끊어지기 때문에 격발 자체가 불가능하죠. 결론적으로 안전하게 휴대하다가 급작 사격을 하려면 방아쇠 압력이 무거운 더블 액션으로 초탄을 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CZ75는 더블 액션 자동 권총임에도 불구하고 콕앤락 휴대가 가능한 좀 독특한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프 쿠퍼가 CZ75를 갖다가 예뻐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네요. 그렇습니다. 비슷한 이유로 CZ75와 데뷔 연도가 동일한 1975년생 유럽제 자동 권총들도 제프 쿠퍼의 눈밖에 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베레타 90이랑 그 P20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원래 베레타 92 초기형은 장탄수 15발에 CZ75와 동일한 안정장치가 달려있어서 콕앤넉 휴대도 가능했어요. 그래요? 그런데 1978년에 디코킹 레버가 달린 베레타 92S로 개량되면서 밉상으로 전락했습니다. 거기다 탄창 멈치도 이상한 쪽에 붙어 있어가지고 탄창 교환도 어려웠었죠. 저게 전형적인 유럽 스타일이네요. 참고로 21912 피스톨 같은 아메리칸 스타일들은 이 탄창 멈치가 이 엄지손가락 근처에 있기 때문에 한 손으로 훨씬 빠르게 탄창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아메리카 스타일로 개량된 총들과 CZ75를 비교해야지 이 공정한 평가가 될 것 같은데. 당연히 아메리칸 스타일로 개량된 유럽제 총기들과 CZ75가 한판 대결을 벌인 적이 있었죠. 그래요? 언제요? 1912 피스톨을 대체할 미군 제식 권총 선정 사업 당시입니다. 그 당시 전 세계 난다긴 나는 자동 권총들이 총 출동했었는데 CZ75를 살짝 개량한 CZ85도 출범됐었죠. 그런데 이 선정 사업에서 CZ85는 그 최종 후보에도 못 올라갔잖아요. 베레타 92F랑 P226이 그 막판까지 경합을 벌이다가 최종 선택받은 거는 뭐 베레타 92F였죠. 공산권 국가에서 만든 CZ85가 미군 제식 권총 후보에 올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거죠. 이게 뭐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CZ85는 아무리 성능이 좋고 가격이 저렴해도 애초에 미군 제식 권총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제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 제식 권총 선정 사업 후보로 발탁된 이유는 그만큼 성능이 뛰어났기 때문에 다른 총들과 비교 테스트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였죠. 보는 게 이게 간단히 말해서 페이스메이커였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이거 뭐 얘기 듣고 보니까 CZ75가 정말 굉장히 대단한 권총이었네요. CZ75 얘기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1912 피스톨 얘기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2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CZ75는 헤이트코어가 없어서 그렇게 무자비하게 무단 복제됐지만 1912 피스톨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복제된 이유는 뭡니까? 일단 성능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압도적이었습니다. 존 브라우닝의 완성도 높은 설계도 한몫 담당했지만 미군의 실전 경험이 농축된 456탄을 사용했던 점도 1911 피스톨을 전설의 반열에 올렸는데 굉장히 큰 몫을 담당했었죠. 실전 경험이라면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던 모로족과의 전투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당시 사용했던 권총탄이 389경 롱콜트 탄이었는데 이 모로족 전사가 6발을 가슴에 맞고도 막 달려 들어가가지고 미군 병사를 창으로 찔러 죽이는 사태가 벌어졌었죠. 그나마 효과적이었던 건 그 리볼버용 459경 콜트탄을 사용하는 구형 싱글 액션 암이었습니다. 결국 미군은 여러 가지 실험 끝에 459경탄이 제일 확실한 저지력을 갖춘 탄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고 그 결과물로 이 완성된 권총이 콜트 M1911이었죠. 그런데 위력이 강하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권총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 않습니까? 콜트 M1911은 위력만 좋은 게 아니라 이 작동성과 내구성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실제로 미군이 테스트를 할 당시에 모래나 진흙 구덩이에 총을 넣었다가 꺼내까지 싸우는 테스트도 모두 무사 통과를 했었죠. 그리고 100발 연속 사격하고 5분간 자연 냉각, 다시 100발 연속 사격하고 5분 냉각 이런 식으로 총 1000발을 사격한 다음 내부를 청소하고 기관부에 오일 주입 이런 과정을 또 계속 반복을 해가지고 총 6000발을 쐈는데 단 한 번의 오작동을 일으키지 않은 게 바로 콜트 M1911입니다. 6,000발이요? 이야, 이건 좀 심한데요? 그렇죠. 그래서 등장한 지 1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구조 변경 거의 없이 그대로 1911 스타일 권총들이 꾸준히 생산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결국 상식을 초월한 압도적인 성능 때문에 1911 피스톨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복제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1911 카피 대란이 벌어지기까지 과정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콜트 M1911이 미군 제식 권총으로 성전된 후에 미군으로부터 처음 수주받은 주문량은 3만 정 남짓이었습니다. 예? 그거밖에 안 돼요? 이유가 뭐예요? 많은 양이 필요 없었기 때문이죠. 당시 미군은 이 병력 수도 얼마 안 되고 지금처럼 넘사벽으로 강한 군대도 아니었습니다.
싸워본 상대라고 해봤자 아메리카 원주민이나 모로죠. 뭐 무능했던 멕시코나 스페인군 정도가 고작이었죠. 야, 이게 전설의 명작치고는 데뷔가 좀 신당치 않았는데요. 뭐 그런 셈이죠. 하지만 1914년 유럽에서 1차 대전이 발발하면서 미군도 살짝 긴장하게 됩니다. 당시 미군이 보유하고 있던 권총은 리볼버까지 모두 포함해가지고 고작 11만 정이었는데 이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못해도 100만 정은 필요하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거든요. 어이구야. 그래서 마구잡이 복제가 이렇게 시작된 겁니까? 자본주의 국가에서 그럴 순 없죠. 1914년부터 이 스프링필드 조병창에서도 M1911을 라이선스 생산하게 됩니다. 스프링필드 조병창이면 미국 독립전쟁 당시부터 미군에 필요한 모든 소화기를 생산했던 미국의 대규모 구경 조병창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그럼 생산량은 쫙쫙 늘어났겠는데요? 이게 1917년 초까지 콜투사와 스프링필드 조병창이 미군에 납품한 M1911은 모두 합쳐서 7만 정이 채 안 됐습니다. 예? 아니 100만 정은 필요하다면서요? 미군이 주문한 수량이 뭐 그 정도 선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갑자기 주문량이 100만 정에서 7만 정으로 확 떨어진 겁니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생산 자체가 총 만드는 것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리볼버 같은 경우에는 100% 수동식이죠. 실린더만 확실하게 딱딱 맞춰 돌아가고 이 프레임을 튼튼하게 만들면 그만이에요. 하지만 M1911 같은 자동 권총은 자동식입니다. 격발과 동시에 탄자가 총광을 빠져나갈 때까지 약실을 폐쇄해야 하고 탄자가 빠져나간 다음엔 탄피 추출과 재장전까지 자동으로 진행되는 정밀한 물건이죠. 제작 공차가 살짝만 벗어나면 작동 불량은 물론 총이 폭발하는 대형 참사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그 당시 기술력으로 절대 쉽지가 않았습니다. 오호, 아니 생각해보니까 지금 맞는 말이네요. 아니 그 당시에 지금처럼 뭐 CNC 머신 있는 것도 아니고 전부 손으로 수제작으로 만들었을 테니까. 그렇죠. 네. 심지어 M191의 오리지널 메이커인 콜트사에도 이 정밀한 부품 도면이 따로 없었습니다. 아, 그럼 어떻게 만들려고요? 그냥 숙련군의 경험 그리고 뭐 감각 이런 거에 의존해가지고 뭐 그냥 이렇게 깎아 만드는 수밖에 없었죠. 야, 이게 지금 말이 되나 이게? 아니, 그럼 주문량이 확 줄어든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전투의 주력은 소총이었기 때문이죠. 아무리 M1911이면 난다긴다 해도 유효사거리가 50m도 채 안 되는 권총입니다. 당시 미군은 소총 부족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생산 속도가 느려터진 M1911에 매달릴 여유가 없었죠. 실제로 스프링필드 조병창에서 주력으로 만들었던 건 M1903 스프링필드 라이플이었죠. 아, 그 라이아 일병구학에서 잭슨이 쐈던 그 저격총. 그렇습니다. 1차 대전 당시 그 미군의 그 주력 소총이기도 했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7만 정은 이게 너무 박한 거 아닙니까요? 그러니까 미군이 전쟁 준비를 제대로 안 한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당시 미국은 유럽의 분쟁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멀로주의를 고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 참가할 생각이 뭐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그냥 연합군에 필요한 뭐 돈이나 빌려주고 물자나 뭐 지원해줄 생각이었죠. 그런 차원에서 M1911도 해외 수출이 성사가 되죠. 이야, 구매처가 어딘가요? 양산을 시작한 1912년부터 영국과 노르웨이에서 주문이 들어왔는데 영국은 1차 대전 종전까지 18,340정을 구입해갔죠. 그리고 노르웨이는 초기에 300정을 이렇게 테스팅으로 이렇게 구입한 게 이렇게 마음에 들었는지 아예 라이선스 생산권을 사가서 자체 생산을 했죠. 이야, 이거 슬라이드 스톡백으로 거의 비슷한데요. 그렇죠. M1911 최초의 해외 라이선스 생산 모델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좀 각별한 기종이죠. 그리고 전쟁 중에 캐나다에서 5,000정, 러시아는 5만 1,000정을 구입해갔습니다. 아니, 토가레프 자동 권총이 M1911과 비슷한 구조로 만들어진 이유가 여기에 있었군요. 그렇죠. 그러던 1917년 4월 미국은 1차 대전 참전을 전격 결정하게 되죠. 독일군이 무대한 잠수함 작전을 벌이다가 중립국이었던 미국 상선을 침몰시키는 정말 대형 사고를 친 거죠. 거기다가 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멕시코가 미국을 공격할 경우 독일이 멕시코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그 침엄한 정보까지 만천하에 공개가 돼버리죠. 이야, 이건 미국 입장에선 제대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거죠. 그렇죠. 결국 각성 모드로 돌입한 미군은 징집제를 실시하고 자원병도 쫙쫙 받아들여서 순식간에 400만 대군을 편성해버리죠. 그리고 퍼싱 장군이 이끄는 원정군 선발대가 프랑스로 쭉 날아갑니다. 2차 대전 진주만에서도 그랬고, 9.11 테러 때도 그랬고, 미국이 일단 한번 두들겨 맞으면
완전히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문제는 미군이 맞서 싸워야 하는 대상이 그동안 상대했던 뭐 아메리카 원주민이나 모로족과는 차원이 다른 유럽의 강적이었다는 거죠. 거기다 소총조차 이렇게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철모도 없어가지고 카우보이 모자 그걸 뭐 쓰고 다녔을 정도였어요. 결국 서부전선 참모전의 뜨거운 맛을 본 뒤에 한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더 훨씬 많은 M1911이 필요하다. 이야, 이 퍼싱 장군이 참호전에 대비해서 윈체스터 M1897 참호 청소를 준비해 갔다면서요? 아니 왜 갑자기 찬바 심세했다 M1911을 막 이렇게 들고 나오려고 그런 말을 하는 겁니까? 참호 청소기도 뭐 준비해 갔습니다만 보병의 절대 다수는 소총수들이었죠. 그런데 이 소총수들이 참호전을 딱 치러보니까 꼭 필요했던 무기가 M1911이었던 겁니다. 당시 볼트 액션 소총은 너무 길고 이 연소 속도가 느려가지고 참호 내에서 벌어지는 전투에선 오히려 M1911 자동 권총이 훨씬 위력적이었던 거죠. 아, 그렇군요. 아니, 그래서 필요한 수량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그냥 적당히 뭐 급한 대로 한 200만 정? 소총도 없었다면서 200만 정이요. 아니, 만들기도 어렵다는 권총 그렇게 뽑아낼 수 있었어요? 뭐 안 되면 되게 해야죠. 그리고 총으로 독립을 쟁취한 나라가 이 미국 아닙니까? 그렇죠. 당시 미국엔 콜트4 말고도 레밍턴 UMC나 윈체스터 같은 대형 총기 업체가 포진하고 있었죠. 야, 그렇군요. 그때부터 쇼미더머니 M1912 물량 공세가 들어간 거였군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CZ75와 콜트 M1911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복제된 권총계 투탑이 된 배경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엔 두 총기의 본격적인 1대1 대결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o be continue.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인 프랑스 전선에서 기름도둑, 그러니까 유류 절취범들이 기승을 부린다는 소식입니다. 일반적인 주유소나 파이프라인을 노린 범죄가 아니라 총과 대포로 무장한 군대의 유류 저장고를 노렸다는 점에서 충격적인데요. 펜더 기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예, 문제를 일으킨 건 적군이나 도둑이 아닌 같은 아군이 미 제3군이었습니다. 이들이 미 제1군과 9군의 보급소를 털어간 거였습니다. 아니, 미군이 같은 미군의 기름을 훔쳤다고요? 이게 무슨 소릴까요? 같은 연합군끼리면 그나마 뭐 의사소통이나 영어가 안 통해서 아니면 명령계통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무슨 일인가요? 이 당시 연료를 강탈당한 제1군의 보급 책임자를 만나봤습니다. 인터뷰 한번 함께 보시죠. 아니 보급소에 도둑이 들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막 뛰어가 봤죠. 근데 가보니까 우리 편 군대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름을 쪽쪽 뽑아가고 있더라 이겁니다. 이게 뭐 진짜 어이가 없었죠. 진짜 3군 사령관이 패튼이지 않습니까? 그 괴짜 양반, 아니 그 과격한 장군이시죠? 이분은 무슨 탱크가 경주만 줄 아나? 뭐 맨날 뭐 에브리데이 항상 진짜 뭐 밑도 끝도 없이 뭐 속도를 쫙쫙 밟아가지고 달려가는데 이거 뭐 기름이 남아날 리가 있겠습니까? 기름은 부족하고 뭐 어디 가서 뭐 가져올 데는 없고 뭐 그래가지고 우리 기름을 쫙쫙 털어간 것 같은데 에이 여기 이건 아니죠. 진짜 내가 총을 안 뽑았으니까 망정이지 잘못해가지고 쏴기로도 했으면은 정말 유류가 폭발했을 거예요. 대형 사고 났죠. 그거를 갖다가 징발이라고 하더라고요. 징발. 근데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뭐 포로입니까? 징발이 뭡니까 징발이. 뭐 그냥 뭐 다짜고짜 뭐 그냥 기름을 쭉쭉 뽑아가는데 진짜 이건 뭐 총만 안 들었지 이건 뭐 아군이 아니라 뭐 날강도입니다. 날강도. 그나마 유류 수송팀이 확충돼가지고 숨 좀 돌리나 했더니만 웬걸? 그냥 뭐 쫙 들이닥쳐가지고 그냥 다 쓸어가 버리면은 우리 일군은 뭘로 먹고 사냐고. 진짜 뒷골 땡기네. 우리 130 개원들이 정말 다 죽어 나가야지 뭐 이것들이 정신 차리려고 하는. 아유 뒷골. 저분 괜찮으신가요? 아니길 바랍니다. 그래서 미 3군 측의 반응은 어떤가요? 전진을 위해선 불가피한 일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할 뿐 뭐 별다른 대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령관이 복귀해서 달린 지 얼마 되지 않은 마당이어서 더 잡음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일까요? 총사령부에서도 더 문제 삼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다 같이 어려운 시기인데 서로 좀 양보하고 그렇게 살아야죠. 오일 쇼크 때도 아니고요. 아군 유류교를 턴다. 패튼 장군님, 한 성격 하시는 거 제가 다 알고는 있지만 부디 그 성격 독일군에게만 보여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각 시기마다 트러블 메이커라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이분도 한 40년대 그런 분이었던 것 같은데 벌써 몇 번째입니까? 거의 밀리터리 M 거의 뭐 단골이에요. 세 번째 아닌가요, 지금? 그러니까요. 캐릭터 괜찮아. 캐릭터 괜찮아. 이번에는 하다하다 도둑질을 했네요. 네. 이게 본인이 직접 기름통 훔친 건 아니고 패튼히아의 제3군 보급 책임자들이 밑에 애들이 했다. 난 아무 짓도 안 했다. 요겁니다. 근데 어떻게 상대방도 아니고 우리 거를 훔쳐갔나 싶은데 보니까 이게 상황 안 좋기는 연합군 전체가 다 마찬가지였던 것 같고 나만 살겠다 이겁니까? 이게 그 많이 움직이는 만큼 연료가 많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렇죠. 당시 제3군의 이동 경로를 보면 1944년 8월 1일 노르망디의 서쪽 끝자락이 아브랑슈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한쪽은 프랑스의 서쪽에 브르타뉴 반도를 횡단해가지고 반도 끝에 있는 브레스트로 가고 다른 한쪽이 그 뒤를 따르다 동쪽으로 선해서 노르망디 남쪽에 있는 르망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 브레스트 쪽은 항구도 확보하고 이 반도를 잘라먹어서 역으로 이 독일군이 프랑스에 있는 연합군을 공격할 여지를 아예 분쇄한 그런 거고요. 르망으로 갔던 건 노르망디 전선에 모여있는 그 독일군의 등 뒤를 빼앗은 겁니다. 양쪽이 각각 400km에 달하는 거리들인데 하루에 50에서 80km씩 이동하면서 일주일 만에 양쪽이 다 닿게 됩니다. 패튼 대전차군들 하면 떠오르는 기동이 바로 이거를 두고 얘기하는 거죠. 문자 그대로 전차군단. 그렇죠. 이잖아요. 가능합니까? 거의 말도 안 되는 거리입니다. 당시 패트는 영국의 사령관인 몽고메리랑 제3군이 브레스트에 5일 만에 닿느냐 마느냐로 5파운드 내기를 걸었습니다. 그 와중에 또 내기 내기였어요. 걸었어요. 네, 실제로는 5일이 아니라 일주일이었으니까 졌네요. 네. 그렇죠. 결국 내기에는 졌지만은 네. 그래도 일주일 만에 갔다는 게 그게 어딥니까? 그치. 이 기동이 실제로는 적의 저항 지점들을 모조리 우회하며 돌파해서 교란을 일으키고 정신 차리게 보면 적이 등 뒤를 빼앗긴 채로 그 뒤따라온 보병 부대를 만나는 시기였는데 이게 속도가 하도 빨라가지고 브르타뉴 반도 쪽으로 간 그 제6 기갑 사단은 아예 뭐 전진 속도가 계획 작성 주기를 앞지를 정도였습니다. 르망으로 향한 제15군단은 그 지휘관인 헤이슬립이 모든 병사들을 인간 한계까지 밀어붙이라고 외칠 정도로 굉장히 심하게 내달렸고요. 네. 심지어 기갑단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무선 교신이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도 굉장히 빈번했다고 합니다. 네, 제3군은 그렇게 달리다가 연료가 모자란 건가요? 이거는 뭐 제3군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1944년 중반을 넘기면은 연합군 전체가 기름을 비롯해서 보급 물자 자체가 부족해진 현상이 겪습니다. 밥도 못 먹고 물자가 부족하다. 이게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물자는 많았어요. 물자 많은데. 물자는 많았는데 이걸 실어 나를 항구가 부족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어찌 프랑스 쪽, 서해안 쪽 항구들을 확보하긴 했는데 대형 수송선을 통해 물자를 하역 받을 수 있을 만한 상태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두에서 올려가지고 딱 해서 전달해야 되는데 네. 그게 못하는 거죠. 돈이 있으면 뭐하니? 그걸 제대로 어떻게 쓸데가 할 없는 수가 거죠. 없는데. 이 독일군이 연합군에게 항구를 내주지 않으려고 많이 때려 부수기도 했죠. 네. 이 고육지책으로 연합군이 그 인공 항만을 만들며 버텨봤지만 이 연합군으로서는 굉장히 힘든 시절이었죠. 먹을 건 굉장히 넘쳐나는데 이 치아가 부실해가지고 씹지 못한다 뭐 이런 상황이랄까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허덕이는데 그중에 제3군이 좀 극단적으로 힘든 상황이었던 셈이죠. 하긴 생각해보면은 그렇게 달렸으니까 기름이 부족할 만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패튼 장군 성격상 이 연비 생각하면서 달리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그냥 우린 없어도 간다. 간다. 없어도 가. 고. 달려 이거였죠. 당시 미군이 그 기갑 장비를 운용한 전차가 M4 셔먼이었는데 네. 이 연료를 꽉 채우면 160에서 190km 정도를 달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뭐 전차치고는 굉장히 괜찮은데요? 연비가 뭐 좋은 편이었죠. 속도도 뭐 나름 꽤 빠른 편이었고요. 하지만 이 군단 단위로 계속 달린다고 생각을 하면 역시 뭐 기름 먹는 하마일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긴급하게 보급 위한 수송 계획이 서면서 수송기도 띄우고 뭐 레드웨이 익스프레스라고 보급 물자 전용 수송대가 트럭 6,000대 이상으로 이렇게 편성돼가지고 노르망디에서 전선을 왕복하며 기름과 물자를 계속 실어 나르면서 이렇게 숨통이 좀 튀긴 했는데 했는데. 상군 입장에서는 그걸로도 모자랐던 겁니다. 간에 기별도 안 가네요. 간에 기별도 안 가고 그 상관의 그 부하라고 이 연료 보급 책임자들이 제1군, 제9군 연료 보급소를 습격해가지고 일종의 징발 행위를 해댄 거죠. 그리고 패트는 이걸 그냥 뭐 모른 척 눈 감았던 거고요.
그러니까 전사 연구가 팀 리플리가 패튼에 관해서 나는 하루를 살아도 사자로 살고 싶다를 보면 연료 보급 책임자들의 습격을 제 상군이 쓸 연료를 해방시킨 행위를 자행하고 있었다.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유리 절취를 어떤 식으로 바라봤는지 이게 알만한 대목이죠. 사실 연료 문제가 진짜 심각한 건 독일군이었죠. 2차 대전 말기가 되면 이 합성 연료 공장은 뭐 연일 맹폭격을 당했고 이 루마니아 유전지대 같은 경우에도 소련군에게 빼앗기면서 이 심각한 연료 부족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나폴레옹 얘기를 하면서 군대는 위장으로 행군한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뭐 전차도 마찬가지네요. 역시 잘 먹어야 달릴 수 있고요. 기름이 있어야 뭐 나가죠. 뭐 우리도 잘 먹어야 방송 잘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럼요. 밥 먹어야죠. 예, 밀떡답게 잘 먹고 뭐 잘 먹어봤자 찌는 건 살이다. 짤이다. 2차 세계대전이라는 큰 전쟁을 통틀어서도 동부전선에서의 싸움, 통칭 독소전은 가장 길고 규모가 크고 죽고 다친 사람 수도 끔찍하게 많았던 전쟁이었죠. 여기서도 설마 뭔가 복제하거나 훔친 이야기가 있었나요? 있었죠. 바로 독일 전차가 소련 걸 베꼈습니다. 아, 독일 전차요? 그렇죠. 그러니까 독소전의 시작이 1941년 6월 22일, 소위 바르바로사 작전부터였는데요. 이때 독일은 모든 분야에서 한 수 아래로 생각했던 소련이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전차를 내는 걸 충격을 받게 됩니다. 듣보 전차. T-34 전차였죠. T-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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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전차가 어땠길래 독일이 그렇게 컬처 쇼크? 이때 독일이 끌고 나간 주력 전차가 네. 4호 전차였는데 독일군이 주력이었죠. 당시 독일군은 소련군은 잘해봐야 뭐 경전차 정도, 뭐 이게 조그마한 전차 이런 거 끌고 갈 줄 알았는데 덜컥 T-34가 튀어나온 겁니다. 네. 4호 전차를 모든 면에서 압도하는 성능을 자랑했었죠. 오. 이 전차를 보고 나서 독일군은 T-34 쇼크라고 말할 정도로 이 T-34의 등장에서 충격을 받은 걸 따로 명문에서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여기에도 쇼크가 붙네요. 쇼크. T-34 쇼크. 앞서서 우리 스틱스 쇼크도 나왔고. 스틱스 쇼크도 나왔고. 오늘 아까 뭐 스푸트니크 쇼크도 나왔고요. 쇼크 많습니다. 오늘 쇼크가 많네요. 그렇죠. 그만큼 이 새로운 무기는 굉장히 큰 충격을 주죠. T-34에게 호되게 당하고 나서 이 독일 기갑부대의 아버지 하인츠 구데리아는 이렇게 주장하게 됩니다.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가장 빠른 해결책은 T-34를 직접 복제하는 것이다. 연기가 살아있네요. 늘 해요. 네. 생활 연기. 네. 되게 쿨하게 말했지만 심적으로 얼마나 다급했을까 싶습니다. 진짜 직접 따라 베끼는 거, 복제하는 게 해결책이라고 말을 했다 이건가요? 네. 그렇죠. 뭐 그야말로 불법 복제인 셈이죠. 이 죽고 죽이는 전쟁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한쪽이 신무기를 내놓으면 바로 대응을 해야 되죠. 만약 대응을 못한다면 바로 전쟁에서 지는 거죠. 네. 그래서 특별위원회를 조직해서 노획한 T-34를 실어와서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서 경사 장갑을 비롯한 특장점을 뽑아가지고 독일판 T-34를 만들게 됩니다. 그 결과 등장한 게 표범이라는 뜻을 지닌 5호 전차 판터입니다. 판터. 성능은 어땠습니까? 판터가 1943년 7월 5일 시작한 크루스크 전투에서 데뷔했는데 초반 설계 문제를 이게 다 잡지 못했어요. 네. 초반에 만들다 보면 고장이 얘기되잖아요. 그쵸. 베타 테스트 그쵸. 한번 하고. 촉박과 일적소에 급하게 생산되다 보니까 엔진 트러블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발생했었어요. 덕분에 뭐 전장에서 제대로 활약하지 못하고 주저앉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뭐 기대에 비해서 조금 망신스러운 데뷔전을 치렀죠. 이게 뭐 단점은 분명히 있지만 T-34의 성능을 상회하는 공격력과 이 전면 방어력은 분명히 큰 장점이었습니다. 네. 2km 정도에서는 웬만한 전차를 정확하게 조준하고 격파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었죠. 또한 정면으로 오는 웬만한 포트는 다 튕겨냈습니다. 한 영국군 병사는 이 판터를 딱 처음 보고 뭐 장갑 두께와 주포 길이를 보니 뭐 기운이 쪽 빠졌다 뭐 이렇게 토로할 정도로 굉장히 무시무시한 위력을 발휘했었죠. 서로의 목숨을 걸고 죽고 죽이는 게 전쟁이라는 행위인데 뭔들 못하겠습니까?
불법 복제를 옹호하는 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밝히면서 오늘도 뭐 마무리를 지어볼까요? 모두 시청자가 밀떡이 되는 그날까지 천만 밀떡 양성 프로젝트 밀리터리 M!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절체절명의 상황에 만나게 되는 유지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문제는 사람이 일으켰는데 정작 싸움은 기계끼리 하겠다. 그 총계 1대1 성대결입니까? 야 이거 좀 잘못 잘 만든다. 이 정도 반응이 다였어요. 종전 때까지 약 한 200만 명이 만들어졌죠. 민주주의 삼시세끼를 초콜릿 사탕만 빨아먹게 된 미군 부대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총 맞아 죽는 게 아니라 당뇨병을 죽을 것 같아. M.